2026년 1월 토플 지각 대변동, 개정 이후 신유형 등장과 초반 정답률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적응형 시스템 도입까지 딱 박힌 토플에도 단기간 고득점 가능한 전략과 꿀팁, 해커스 토플이 전부 가르쳐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라이팅 김다한입니다. 우리 개정 토플 시험이 1월부터 시행 중인데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유용한 영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꿀팁들 함께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라이팅부터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토플이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학 수준의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reading, 그리고 listening, 그리고 writing, speaking,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기존 토플에서는 reading, listening, 그리고 speaking, and then writing,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writing이 앞으로 좀 나와 있고요. writing and then speaking,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토플 라이팅 소개 같이 봤으니까요. 우리 라이팅은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존 토플에서는 2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개 영역을 풀게 되실 예정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었던 토론형 문제는 유지가 될 거고요. 원래 있었던 통합형 문제가 사라지고 build sentence 유형과 이메일 라이팅 유형,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build sentence, 문장 만들기 영역은요, 말 그대로 빈칸이 뚫려 있을 거고요. 우리 밑에 보기 단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보기 단어들을 정렬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퀘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풀이 시간은 약 6분에서 6분 50초가량이 될 거고요. 총 10문제를 풀게 될 예정이다 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시나리오를 읽고 이메일을 써주면 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약 7분 동안 풀게 되실 거고, 우리 토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질문 하나가 주어질 거고, 옆에 친구들이 뭐라 답변을 해주면은 그 내용을 읽고 나만의 의견을 진술해주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build sentence 유형부터 천천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단어들이 먼저 보기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빈칸들이 3개에서 7개가량 뚫려 있게 될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는 보기 단어를 드래그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답변을 2개를 다 봐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문제와 답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문제부터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답변 보기만 보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다 하실 텐데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와 답변이 잘 어우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잘 읽어주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니까 The professor's instructions on the assignment were a bit unclea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의 지시사항이 clear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I로 시작해서 either 이렇게 문장을 끝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기 단어들이 짜라락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기 단어들을 쭉 한번 스캔을 해주시고, 여기서 나와 볼 수 있는 최고의 문장들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 단어를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보기 단어가 좀 남아있을 때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빈칸은 모두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나와 볼 수 있는 최고의 문장은 요게 되겠죠. I couldn't figure out what she expected us to do either. 자, 요게 정답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는 총 10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write an email 2번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 우리 보통 학문적이거나 사회적인 시나리오가 제공이 먼저 될 거고요. 문제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이메일을 작성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쭉 한번 읽어보니까 You're scheduled to give a class presentation tomorrow. 자, 일단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상황과 목적이 먼저 전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으로 무엇이 나왔나 하고 봤더니 내일 클래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됐다? However, you have developed a severe sore throat. sore throat 하게 되면 무슨 뜻? 인후통이죠. 목이 아파서 you're unable to speak properly.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래서 you want to ask your professor Dr. Fleming for permission to postpone your presentation. 우리 목적도 바로 체크 가능하시죠? 쭉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이름이 Dr. Fleming이라고 나와 있고요. 교수님에게 무엇을 묻고자 한다? postpone. 하게 되면 미루다죠.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미룰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반에는 상황과 목적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세 가지 bullet points들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친구들은 내 라이팅에는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쭉 한번 읽어보니까 Explain your health condition and why you cannot pres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건강 컨디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너가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라. 이렇게 먼저 나와 있고요. 좀 지어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에 나와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Ask if it is possible to postpone your presenta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uggest another date when you're able to present. 자, 갈 수 있는 새로운 데이트를 suggest, 제안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bullet points들은 내 이메일에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항상 direction에서는 write as much as you can using complete sentences. 이 친구는 우리 토론형처럼 단어 쓸 리밋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라이팅 시험에서는 적게 쓰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긴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이메일을 쓸 때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to와 그리고 subject 이런 식으로 타이틀까지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써주면 되는 내용은 그냥 내용 부분만 전개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유형, 요거는 예전 토플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죠. 우리 토론형 문제가 되겠고요. 교수님의 질문 하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옆에 친구들의 근거를 읽고 내 입장을 진술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10분입니다. 굉장히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영역이 되겠고요. 우리 최소 100단어 이상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보통 만점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쌤 그러면 저 100단어 딱 쓰고 나오면 만점을 못 받는 건가요?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100단어 이상을 써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런 식으로 좀 적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70단어밖에 작성하지 못했는데요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내 문장력을 충분히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 받기에는 좀 덜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답안 구성은 내 입장 플러스 이유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academic discussion, 토론형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교수님의 질문이 먼저 주어지게 되죠. 21세기 가장 심각한 세계적 문제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의 질문 하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옆에 보면 친구들이 항상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세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마이크는 난민위기 이슈가 가장 큰 이슈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참고를 해서 내 입장을 써주면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채점 기준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build a sentence, 문장을 완성시키는 이 문제는요. 시간 관리가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단어를 드래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장 만드는 게 뭐가 어렵나? 하시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장들이 항상 10문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섞여 있어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히게 될 경우에는 한 문제당 막 1분 이상을 쓰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문제당 웬만하면 30초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문장 패턴을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거 내가 아는 문장 패턴이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좀 나올 수 있게끔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 중에 하나가 우리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간접 의문문,
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if나 whether절을 써가지고 문장을 또 길게 만들어준 문장이 하나씩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동사는 보통 뭐 show off 이런 식으로 동사와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세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트를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또 잘못 풀 때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좀 바로바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답 노트를 항상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build sentence 영역을 풀다 보면은 틀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mismatched. 단어 수와 빈칸이 불일치하게 된다. 우리 아까 문제 보셨을 거예요. 보기 단어들이 쫘라락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다 채워 넣었어. 다 채워 넣었는데 어라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블랭크 하나가 남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오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보기 단어는 남겨도 빈칸은 남길 수가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문법 오류. 당연히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다. 뭐 예를 들어 수일치가 안 되어져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사용이 살짝 잘못되어져 있다.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rrelevant,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갖다가 답안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제가 아까 문제와 답변 둘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보이고 그냥 답변부터 그냥 먼저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오답이 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틀리는 이유를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셋 중에 하나예요. mismatch, ungrammatical, 그리고 마지막으로 irrelevant까지 보통 셋 중에 하나가 될 예정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일단 what are your plans for the holiday?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자, 여기 쭉 한번 보니까 빈칸이 쫘라락 뚫려 있고 yes로 답안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멈춰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돌아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들 답변하시는 퀘션이 요겁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yet. 뭐 요것도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답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yet.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칸을 모두 채워넣고 나면은 빈칸이 하나가 어라 남네 요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수 빈칸이 안 맞으므로 mismatched. 요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또 템띵한 답변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I don't know where I'm going yet. 요겁니다. 요거는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지금 일단 질문에서 너 holiday 때 뭐 할 거니? 휴일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고 I don't know where I'm going yet. 나 어디 갈지 몰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답안으로 입력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는 더 나은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에서 보면은 What are your plans for the holida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답변에다가 what에 대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사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yet. 요게 best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yet. 나 아직 뭐 할지 모르겠어. 요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짝 동문서답의 느낌이기 때문에 오케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살짝 irrelevant하네.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퀘션들이 우리 10문제 중에 한 2-3개 정도는 항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의 보기들을 보면서 그중에 best option은 무엇이 될까나 이런 부분을 떠올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write an email.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고득점을 얻어볼 수 있느냐? 일단 우리 채점 기준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TS에서 제공한 채점 기준을 보자면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글을 뽑아낼 수 있는지 여부, 요게 먼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장들을 쓸 수 있는지, 우리 맨날 플레인하게 똑같은 문장 패턴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양하게 뭐 상관 접속사도 썼다가 접속사도 썼다가 전치사도 썼다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interesting한 채점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관습, social convention, 요거를 따를 수 있는지가 나와 있네요.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하는데 친구들한테 하듯이 What's up, my friend? 요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는 교수님한테 맞게 격식 있게 이메일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friendly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지 여부가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템플릿에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영어 규칙은 무조건 채점 요소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철자라든지 구두점, 대문자 사용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워드닥이나 구글닥스 이런 거 쓰다 보면 다 오토코렉트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에는 항상 그런 오토코렉트 기능을 좀 꺼주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철자를 틀렸구나, 콤마를 틀렸구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메일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을까?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소셜 컨벤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벤션부터 잘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1차적으로 뭐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공손하게, 뭐 친구한테는 프렌들리하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메일은 포맷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한 줄로 카톡하듯이 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엔터를 언제 쳐주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템플릿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표현을 좀 일부러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내가 만드는 표현들보다는 원어민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줄까나 그 표현을 미리 좀 익혀주시고 그걸 갖다가 미리미리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토픽별 템플릿도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요청하는 이메일 아까 봤었죠. 교수님,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밀어주시겠습니까? 요청도 해볼 만할 거고 근데 우리 문제 해결하는 토픽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위층이 너무 시끄러운데 아파트 관리자님 이거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또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초대 나 무슨 파티하는데 너도 오겠니? 이렇게 초청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서 뭐 좋은 애플리케이션 앱을 발견을 했는데 너한테 한번 추천하고자 해.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이메일도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틀리는 문법 실수 파악을 위해서는 우리 첨삭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고 해커스의 첨삭 게시판도 이용을 해보시고요. 뭐 해커스 인강이나 우리 현강에서 제공되는 첨삭 시스템을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템플릿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메일을 쓸 때는 누구누구께 라는 내용, greeting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Dr. Fleming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Dear Dr. Fleming 하면서 콤마 찍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opening. 우리 항상 한국어로 이메일 쓸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인사말 항상 남기잖아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하면서 오케이, 이 이메일이 당신에게 잘 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뒤에다가는 I'm writing to explain, ask, and inform you about something 하면서 어떠한 목적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main point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몇 개의 bullet points들이 항상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3가지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차례대로 include 해주시고 I'm writing to 하면서 bullet point 넣어주시고 Therefore,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요게 사실 조금 더 쉽게 바꿔보자면 그냥 Can you do this? 요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맨날 Can you do this? 이런 식으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 하면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give advice.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어. 아니면 solution을 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어. 아니면 information을 확인을 해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클로징 멘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감사해야겠죠? 읽어줘서 고마워. 시간 내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help. 하면서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additional information from me.
자,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알려줘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best regards 하면서 내 이름을 뒤에 줄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완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마지막 토론형 섹션입니다. 우리 토론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시나 동일하게 채점 기준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토론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논리 전개와 그 다음에 문장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적절하고 명료한 설명과 예시가 필요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문장력을 증명을 해주기 위하여 다양한 문장을 쓸 수 있다 증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여부도 역시나 채점 기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일단 우리 적절한 설명과 예시를 위해서는 두괄식 논리 구조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 두괄식이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좀 결론부터 먼저 써서 조금씩 풀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글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제별 표현을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자주 나온 토픽 뭐였었지? 이런 토픽에서는 이러이러한 표현들을 써주면 되겠구나.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적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 paraphrasing,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파트죠? 재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에세이를 적다 보면 아시겠지만 했던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 패턴으로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도 바꿔주고 문장 패턴도 바꿔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이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sample response, 모델 에세이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쓴 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친구들은 어떤 식의 논리 전개로 그리고 어떠한 문장 패턴을 써서 글을 완성을 시켰을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쓴다고 단순히 영어 실력은 향상하지 않고요. 우리 잘 쓴 글들 많이 읽어보면서 그 글의 패턴을 내 걸로 완성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두괄식 글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까? 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이제 질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토론형 문제는 교수님의 질문이 먼저 나와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tudent A and B가 뭐라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 저는 질문만 들고 왔는데요. 우리 질문도 가만히 항상 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맨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뒤에 문장부터 읽어주시면 좋아요. Is a 4-day work week beneficial or detrimental? 이렇게. 바로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니까 주 4일제가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쌤 저는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읽어보시고요. 뒤에서부터 읽었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보통 background knowledge가 앞에 나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서 읽어주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두괄식은 어떤 식으로 잡아주면 되냐? 일단 우리 일반적인 thought process는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주사일제 너무너무 좋지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일 동안 쉬기 때문에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도 괜찮은 논리정의 방식인데요. 우리 보통 토플에서는 두괄식 글의 논리 전개를 사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서를 살짝 뒤집어 볼게요. 일단 좋아까지는 그대로 넣어주시고 먼저 결론부터 작성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뒤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로 전개를 해보자면은 우리 항상 두괄식 글의 논리 전개는 이런 식으로 4가지를 거쳐주게 됩니다. 내 입장, 이유, 그 다음에 일반적 진술, 예시까지. 그래서 일단 내 입장에는 좋아, 주 4일째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productivity,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진술. 이 부분은 이유 문장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roductivity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데에 대한 설명으로서 3일이나 쉬잖아. 그러다 보면은 relax and refresh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면은 능률이 올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를 적어볼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personal experience,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도 적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research를 인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서베이에서 내가 봤는데 거기서 내가 봤대. 이런 식으로도 적어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났어. 그걸 보아하니 내 입장이 옳다. 이렇게도 적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상황, 내가 회사에서 번아웃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주 4일째로 바뀌었더니 회사에서 더 잘해볼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낸다면은 훨씬 더 쓰기도 편하고 길이도 적당하게 잘 떨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에세이를 쓸 때는 2가지씩의 구조로 잘 작성을 해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개정 토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꿀팁들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고득점 얻어내실 수 있다고 있습니다. 토플 라이팅 혼자 공부하시려니 막막하시죠? 우리 현강 그리고 인강 그리고 고해커스에서 아주 유용한 자료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옵션도 한 번씩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리딩 박보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리딩 유형에 있어서요. 이 태스크 1, 2, 3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 영상 잘 주목해 보시면 많은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딩 소개를 할 건데요. 자, 문항수 최대 50문항이 주제가 되고 소요시간 최대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더미 문제로 인해서요. 문항수와 소요시간이 달라진대요. 더미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미는 말 그대로 가짜라는 뜻인데요. 출제기간인 ETS 기간에서요. 이 연구를 위한 테스트 문항인데 이때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더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 우리는 더미 신경 쓰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를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딩 유형인데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 완성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실생활적인 질문 읽기가 있고 세 번째가 아카데믹 패시지, 즉 학문적인 질문 읽기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유형 소개는 곧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성이요. 리딩과 리스닝 파트에서는요. 단계적 적응형 시험 구조가 도입이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응시자의 답변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리딩 파트는 모듈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 1은 동일하게 보시고요. 이때 모듈 1의 답변에 따라 가지고 모듈 2의 자, 다른 문제, 난이도가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더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 구성인데요. 처음에 단어 완성 유형이 10문항의 주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일상 질문 읽기가 5문항.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학습 질문 읽기가 5문항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모듈 1을 잘 풀었다라고 하면 이때 어퍼 레벨을 받게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단어 완성을 만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학술 질문 읽기를 만나게 되면 아, 내가 잘 풀었구나 알 수가 있고 반면 일단 한 번 더 단어 완성을 만나게 되고요. 자, 일상 질문 읽기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들은 로우 레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로우 레벨 만나게 되면 좌절하지 마시고 로우 레벨 만나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만점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체계 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6점 체계로 바뀌었고요. 이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점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소개 자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죠. 문장 완성 넣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은 부분적으로 가려진 단어의 스펠링을 완성하는 유형인데요. 자, 이때 어휘력, 문법적인 분석력, 거기다가 해석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형이 그거 아세요? 가장 많이 틀리시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저와 샘플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그 특성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빈칸은 직관적인 형태의 빈칸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여기에 들어갈 블랭크 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굳이 막 전반적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이 형태만 봐도 채울 수 있었던 직관적 블랭크인데요. 정답은 캔이었죠. 뒤에 동사 원형이 있고
앞에 조동사를 넣는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 블랭크는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그런데 자, 보세요. I 땡땡. 직관적 블랭크도 어려운 문제로 바뀔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정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빈칸이거든요. 답은 이치요. 이치. 우리말에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유격을 밝히지 않아도 해석상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데요. 반면 영어는 소유격을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소유격 부분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형태요. 보세요. 이츠, 이 단어와 아이땡땡.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시험장에서 정말 반사적으로 이치를 넣을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가 짝표현이죠. 일면 컬로케이션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말에도 자주 쓰이는 단어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판, 사판. 그렇죠, 여러분들. 영어에도 이런 식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역시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블랭크 채우세요. 자, 채워보셨나요? 자, 요 문제의 짝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shed a light on, 무엇을 밝히다, 설명하다인데요. 해석 잠깐 가볼게요. 자, 이 보고서는 목표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원인? 경제적 위기에 관련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이 표현을 알았다라고 하면 정말 반사적으로 바로바로 칠 수가 있고, 몰랐다라고 하면 시간 투자가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칠 수 없는 블랭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요. 반드시 평소에 토플이 좋아하는 컬로케이션, 짝표현들을 많이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두 문제의 이 문법적 요소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법적 요소는 토플이 좋아하는 그 패턴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또 잠깐만 드려볼게요. 블랭크 채우세요. 그러면 이 패턴을 봐보세요. 동사가 rise가 있고요. e로 끝납니다. 그때 끝에 한 칸이 남게 되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시제적으로요. rises 현재 시제이죠. 그 다음에 rised 과거 시제이죠. 지금 현재 시를 체크를 하냐 아니면 과거 시를 넣어야 되냐.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거기다가 현재 시라고 하면 주어 부분이 뭐가 돼줘야 돼요? 단수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e로 끝나고 끝에 한 칸이 남게 되면 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잠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록 어제 비가 왔을지라도요. 방문객의 수가 오늘은 시제가 시점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앞에 시점은 과거 시제이나 주절은 투데이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방문객들의 수, 결국 주어는 수예요 아니면 방문객들이에요? 바로 수였죠. 그래서 정답은 rises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동사가 이로 끝났을 때 끝에 한 칸이 남게 되면 이 문제는 수, 시제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블랭크도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이 문법 패턴이거든요. 또 잠깐만 시간 들어볼 테니 블랭크 채워놓고 저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워보셨습니까? 지금 형태적으로 WH 땡땡땡 두 가지 후보가 딱 1단계에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후보 누굽니까? which. 두 번째가 누구죠? where이죠. 이게 1단계로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자, 2단계요. which가 답이 되려면 뒤에가 어떤 형태가 와줘야 돼요? 바로 주어, 목적어가 빠진 불완벽한 형태가 와줘야 돼요. 그 다음 where이 답이 되려면 뒤에 어떤 형태가 와줘야 돼요? 완벽한 형태가 와줘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박물관인데요.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박물관. 이때 지금 누가? 비스트 뒤에 누가 빠져있죠?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벽한 문장이 와있죠. 정답은 which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1단계. which냐, where냐. 2단계. which 뒤에는 불완벽, where 뒤에는 완벽. 이렇게 공식화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또 풀어보고 저와 맞춰보도록 할게요. 화면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블랭크 채우세요. 자, 채워보셨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해석 먼저 갑니다. 이 블랭크는 동물이죠. 오로지 고기와 먹는요. 예를 들어서 사자, 늑대, 그리고 호랑이들은 다른 동물을 사냥하죠. 그들의 식량을 위해서요. 즉, 이 블랭크는 딱 봐도 일단 국어적으로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줘야 돼요? 바로 육식 동물 여러분들. 그러면 이 어휘를 애초부터 알고 있어야지만 칠 수 있는 블랭크이거든요. 바로 정답은 카니볼, 육식 동물이죠. 그러면 이 문제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평소에 열심히 더 낭비를 하자 이고요. 두 번째, 실전 팁입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블랭크는 애초부터 이 단어를 모르면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빠른 판단 통해서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타스크 1은 특히 시험장에서 어차피 내가 시간 투자해도 채울 수 없다 하는 블랭크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타스크 1에서 그 한두 블랭크 때문에 집착해서 시간이 많이 깨지시거든요. 애초부터 단어를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버리든지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스펠링 오류인데요. 자, 이 문제 역시 풀어주세요.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해석 먼저요. 기름과 물은 자연적으로 일단 답은 separate. 보여드리기 전에요. 같이 한번 스펠링 적어볼게요. S, E, P, 그 다음에 A를 넣어야 돼요. E를 넣어야 돼요. 자, 하고 separate. 여러분들, 답은 separate예요. E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E라고 생각하시거든요. separate 스펠링은 여기다가 A를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직접 써봤을 때 헷갈리는 스펠링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몰아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단어를 알아도 직접 써봤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따로 빼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타스크 1 그러면 전략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토플이 좋아하는 이 타스크 1에서의 문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품사, 자리, 수, 시제 일치, 그 다음에 명사절, 꾸며주는 관계절, 분사구문 등 이 문법 포인트를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가 꾸준한 단어 암기, 플러스 컬로케이션, 짝 표현들 많이 익히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접두사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반사적 떠올리는 훈련, 최종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한 번 더요. I 땡땡 뭐였죠? it.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기본이고 I 땡땡 반사적으로 it를 떠올리는 포인트요. 오케이. 자, 이제 타스크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 2는 대학생활 또는 실제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용적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문맥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요구하는 타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여러분들 오답 선지가 헷갈려서 하면 틀리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답률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답 선지가 헷갈려서 많이 틀리시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저랑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잠깐 소재 좀 보도록 할게요. 예약 및 확인, 업무 및 회사 공지, 이벤트 및 초대, 팀 프로젝트, 인사 채용, 마지막 서비스 문의, 응답 등 자,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문제가 주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전략. 자, 일단 지문 종류별 포맷 형태를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압박과 컴퓨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답 보기는 1:1 동요 정리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오답 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려서 엄청 틀리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오답 기준을 정리해놓고 평소에 오답을 거르는 눈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타스크 3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 3은 아카데믹 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250에서 300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타스크 3은 세부적 사실, 전개 방식, 정보 간의 관계를 빠르게 읽어내는 종합적인 독해 능력을 요구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동의어 실력과 직역 의역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저와 함께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을 보면 fact와 not except fact가 있고요. 얘네들은 정보 찾기 유형들이고 반면 왜 언급, 단락, 목적, 관계, 추론, 문장 넣기는 흐름을 물어보는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유형들 중에서 이 fact와 추론 유형이 이 고득점을 결정하는 중요 유형이거든요. 저와 오늘 함께 팩트, 추론 자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요. 자, 팩트 문제는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와 세부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문제에서 희소성 있는 키워드를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타겟팅해서 들어갈 줄 아셔야 돼요. 다시요. 팩트는 일단 문제에서 뭐부터 할 줄 아셔야 돼요? 희소성 있는 키워드를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건물의 색깔은. 건물이 더 중요한 키워드 아니면 색깔이 더 중요해요? 색깔이죠, 색깔. 자, 그러면 두 명의 학생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그냥 가볍게 건물의 색깔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두 번째 학생이요. 건물의 색깔은 완전 몰입해서 색깔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키워드를 몰입해서 정말 안 달라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정답의 마무리에 있어서 동의어 매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해석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이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잘 동의어 매칭이 된 보기를 골라주세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정답은 A였죠. 볼게요. 자, 문제 해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결국
답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바로 동의어 매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이시를 가지고 왔지만 토플이 요구하는 동의어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요. different 동의어가 도우 커먼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왜 동의어죠? 이게 빨리 느껴셔야 돼요. 커먼은 흔한 말고도 어떤 뜻이죠? 공통된.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차이점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이게 빨라야 돼요. 또 볼게요. 자, everyday demands requisite needs.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일상적인 수요, 필수적인 수요요.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상적인 거, 필수적인 거, 동요래요. 느낌 오세요? 느낌 없죠? 그런데 밥, 어때요? 밥은 일상적인 거자, 필수적인 거자. 그쵸, 여러분들? 두 개가 동요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한글로 깊이 새겨진 무의식적인 거, 본능적으로 의식적인 표면 아래에서 다 똑같은 말들인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무의식에 관련된 표현들이죠. 무의식.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의식적인 통제 아래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동요로 보여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타스크 2든 타스크 3이든 답의 마무리는 반드시 동요. 네, 빠른 이런 식의 문맥적 동요들은 또 빠른 동요 개체가 돼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이번에는 반대로 오답 보기들의 이 오답 눈을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답을 걸을 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오답을 걸은다? 말이 안 되죠. 오늘 이 영상 통해서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오답 패턴 한번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부터 가볼게요. B. B는 정답 보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오답이가 또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문제 해결함으로써 어라? 불안. 근데 아까 본문과 정답 보기는 걱정, 두려움, 걱정, 불안. 즉 B는 누가 빠져있죠? 걱정이 빠져있죠. 즉 디테일 중 일부만. 첫 번째요.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오답이 뭐라고요? 디테일 중 일부만. 두 번째 가볼게요. 토플이 또 너무 좋아하는 또 보기니까 집중해요.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내 걱정과 불안이 완화되었다. 아까 본문은 사라진 거. 사라졌다, 완화되었다. 둘의 공통점은 뭐죠? 뭔가 아무튼 없어지는 게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들? 사라진 것은 여러분들 100% 세요. 근데 완화된 거 한 60에서 70%. 뭐가 다르죠? 정도 차이가 다르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정도 차이가 달라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도 차이가 다른 거죠. 부모님이랑 비슷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어때요?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도 차이가 다른 표현 가지고 토플은 오답을 엄청 만들어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이요. D. 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걱정은 증폭되었으나 두려움은 사라졌다. 지금 걱정은 증폭. 틀리죠.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진 거. 맞죠? 맞는 거 틀린 거 섞어놓은 거. 그럼 정리할게요. 토플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뭐였죠? 디테일 중 일부만. 두 번째요. 정도 차이가 다른 거. 세 번째. 맞는 거 틀린 거 섞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론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문제는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정보나 의미를 지문 속에서 단서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유형인데요. 자, 저는 이 추론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바라봅니다. 첫 번째요. 일반적 추론, 언어적 감각이 필요하고요. 거꾸로 추론,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 저랑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가 생각보다 많은 추론 문제들이 누구처럼, 팩트처럼 동의만 잘 찾아내셔도 풀리는 추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론을 잡으시려면 내가 추론이 약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론 중에서 일반적 추론이 약해, 거꾸로 추론이 약해, 동의 추론이 약해,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거꾸로 추론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꾸로 추론은 본문에서 명시된 사실을 뒤집어가지고 반대되는 성질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인형의 디자인이 단순했다. 중얼중얼 해보세요. 동시에 어떤 걸 내포하고 있죠? 다시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인형이 디자인이 단순했다. 그 말을 뒤집으세요. 나중에는 정교해졌구나, 복잡해졌구나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전 내용을 뒤집어서 후를 봤던 패턴이 되겠습니다.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사고방식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원리 기억하시고요. 이제 타스크 3의 추가 팁을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타스크 3은 일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제목이 딱 보일 거거든요. 그 제목이 소재이자 주제예요. 그러면 보통 일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이 소재를 정의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일문단에서 소재 및 주제를 던져주고 시작하는데 그때 그 개념이 자꾸 바꾸어 말해서 반복이 돼요. 반복은 결국 강조인 거죠. 그러면 그 개념이, 그 내용이 문제야 답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장이 우리 일문단 첫 번째 문장이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개념 제시를 주는 거죠.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을 찾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개념이다. 여러분들, 이게 요 지문의 주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뭐
다시요. 요 개념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연습? 한마디로 뭐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뭐죠? 이 내용.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내용 가지고 내려가는 것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건 달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이 내용 가지고 문제와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정의 문장 가지고 한마디로 뭐 관점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스크 3 한번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팩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질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 타겟팅 연습하시고요. 정답 보기는 1:1 동요 매칭 훈련하시고 특히 오답 보기 바로 외우세요. 첫 번째, 디테일 중 일부만. 두 번째, 정도 차이가 다른 거. 그 다음에 맞는 거 틀린 거 섞은 거. 요 기준 하에서 오답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론 사고 방식을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아까 강조드렸던 거꾸로 추론 전후 개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스크 3은 1문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1문단에서 그 정의를 주는 문장을 한마디로 뭐 관점으로 훈련하시고요. 이어서 리딩 고득점 팁을 한번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실제 시험장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 앞에서 또는 책으로 푸실 때도 여러분들 세워놓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 결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응시하셔야 되고 소음이 좀 힘드신 분들은 홈토플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틀렸을 때 각도를 조금만 트셔가지고 좋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조치만 취해놓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틀린 문제는 조치를 취해놓고 넘어가세요. 제가 말한 조치는 5단 노트이고요. 그 5단 노트를 언제? 실제 시험 전날에 본다는 생각으로 깔끔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포인트요. 자, 그 다음에 시간 투자가 많이 되거나 집착이 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빨리 풀거나 빨리 찍으셔야 돼요. 빨리 찍을 줄도 아셔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 당일날 시험장 가기 전에요. 모의고사를 컴퓨터로 종이 안 돼요. 책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컴퓨터 모의고사 풀어보고 점수 보지 마시고요. 머리만 좀 워밍업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후 시험을 강추 드릴게요. 주중 수요일날 오후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주중은 주말보다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오후 시험을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기본기이거든요. 지금 제가 많은 팁들을 알려드렸지만 결국 단어, 해석, 동요 실력이 뛰어나야지만 빠른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단어 잠깐 방법 제시할게요. 1단계 여러분들 선별 작업하십시오.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선별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발음할 줄 아셔야지만 빠른 스펠링 암기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예문 제일 중요하죠. 제가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단어 암기 금방 까먹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밖에 없게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문맥 안에서 씀을 보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예문요. 지금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책상에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누적해서 무한반복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지하철, 버스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누적해서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에서 2강이다. 내일은 3에서 4강이 아닙니다. 내일은 1에서 4강 이렇게요. 그다음 내일 모레는 1에서 6강. 앞에 범위를 누적해서 새로운 범위를 건드리는 거죠. 최종적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는 현장 강의에서 어떤 식의 이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밴드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반마다 밴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침 7시 반에 동기부여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띄우는 거죠. 거기다가 단어 암기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리마인드로 올리는데 저만의 숙제 인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인증 사이트에다가 밤 10시 전까지 항상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별표요. 또 저만의 자체 모의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컴퓨터 환경에서 연습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의사 사이트에서 푼 내용 가지고 오답률이 집계가 됩니다. 그럼 저는 수업에서 이 오답률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리딩 태스크 1, 2, 3의 이제 전략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잘 익혀두시고 이 내용 가지고 많은 문제를 순발력 있게 풀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토플 리딩 박보라였고요. 평범과 인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스피킹 제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플 스피킹 섹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토플 스피킹 공부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들은 문장을 그대로 듣고 따라 말하는 Listen and Repeat 문항이 7문항, 그리고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 문제가 4문항으로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Listen and Repe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해 주시는데 문장 길이에 따라서 답변 시간은 8초에서 12초 정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인터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답변은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 듣고 바로 답변으로 이어나가는 순발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 Listen and Repeat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Listen and Repeat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 또는 행사에서 안내원으로 취직을 했다라고 항상 몰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Listen and Repeat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시설 또는 행사에 안내원으로 취직을 해서 방문객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몰입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어떤 문장들이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방문객들에게 위치를 안내해주고 규칙을 설명해주고 무언가 제공사항을 안내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제안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Listen and Repeat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한번 들려주고 나서 타이머가 시작되기 전에 약 3초간의 간격이 주어지는데 해당 3초간의 간격을 준비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Listen and Repeat 채점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Listen and Repeat은 크게 전달력과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내용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은 문장을 paraphrasing 없이 정확하게 따라 말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은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순간 암기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은 문장을 정확한 발음 강세 억양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스피킹을 연습하다 보면 발음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하는 걸 연습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냐면 정확한 강세와 억양을 사용해서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강세, 억양 규칙들을 설명드릴 텐데 이러한 규칙들을 배워보면서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라 강세와 억양을 사용하여서 고득점 답변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Listen and Repeat 유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isten and Repeat은요 뒤로 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긴 문장들은 한 번 듣고 바로 암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 문장들은 통으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의미 덩어리로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문적인 용어로 chunking 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문장을 chunking, 의미 덩어리로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위치를 안내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규정을 안내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무언가를 제안하고 제공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별 빈출 표현들을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빈출 표현들은 이미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빈출 표현들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숙지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Listen and Repeat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당 전략들을 적용하면서 연습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실전처럼 문장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해당 문장을 듣고 바로 따라 말해 보세요. The University Bookstore, which is located on the ground floor of the Student Center, offers discounts on textbooks during the first week of each semester.
어떠셨나요, 여러분? 해당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긴 문장이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한 6번에서 7번 문장에 나올 법한 길이였는데요. 지금과 같이 긴 문장은 여러분들이 통으로 암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 텐데 이번엔 해당 문장을 총 4덩어리로 나누어서 듣고 기억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 덩어리는 The University Bookstore, 대학교 서점은. 두 번째 덩어리, which is located on the ground floor of the student center.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세 번째 덩어리, offers discounts on textbooks. 교재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During the first week of each semester. 매 학기 첫째 주 동안. 지금과 같이 문장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의미 덩어리로 듣고 암기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는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듣자마자 이 문장은 세 덩어리였다, 두 덩어리였다 또는 네 덩어리였다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문장을 의미 덩어리로 기억하는 방법과 함께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별 표현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여기서 첫 번째로 located on the ground floor는 1층에 위치한 이라는 표현으로 무언가 우리가 위치를 안내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빈줄 표현으로 숙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offer discounts on A를 할인 판매하다라는 무언가를 제공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우리가 이 긴 문장에서 located on the ground floor 그리고 offers discounts on textbook 이 부분은 미리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험장에서 기억해야 하는 단어 개수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listen and repeat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interview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view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또는 연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공통된 한 가지 주제 관련돼서 4가지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텐데요.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로는 교육, 사회, 과학기술, 여가, 환경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를 음성으로 한 번만 들려주고 텍스트 형태로 질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한번 들려주고 할 말을 생각할 시간을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할 말을 생각해내는 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인터뷰 유형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크게 내용, 전달력, 문법 3가지를 평가하는데요. 내용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답변했는지를 평가를 하겠고 전달력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 강세 억양을 사용해서 의미를 또렷하게 잘 전달을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에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여 말할 수 있었는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터뷰 유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답변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유와 근거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보고 이 방법들을 많은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스피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결국 유창하게 영작을 해내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표현들을 구 위주로 숙지를 해주시고 이 표현들을 빠르게 영작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유와 근거를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구조 템플릿을 사용해서 보다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할 말을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도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인터뷰 유형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I,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참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면접 질문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How do you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jobs in the future?
미래의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해당 유형은요. 우리가 future prediction, 미래를 예측해서 말을 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장으로는요. 자, AI가 have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을 미래 일자리에 끼칠 것입니다. 라고 잡아볼 거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AI increases productivity, AI가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뷰 유형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우리가 내용 구성 부분에서 느끼시냐면 이유까지는 조금 연습하면 이제 순발력 있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내가 언급한 이유가 왜 타당한지 설명 또는 뒷받침하는 근거 내용을 반드시 한 문장을 언급을 하셔야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근거 내용을 빠르게 생각해내는 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체화 근거예요. 자, 구체화 근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문자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가 생산성을 높인다 이유를 떠올리셨으면 구체화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y? 왜 AI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로 근거로 가져가 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AI가 뭔가 반복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인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가져가는 구체화 근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AI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낸다를 이유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이유 근거는 예시 근거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라고 했다면 근거 내용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종류의 직업들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지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ata Annotator 또는 AI Ethics Specialist 같은 새로운 종류의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Data Annotator는 어떤 직업인가 하면 AI를 학습하고 훈련시키는 전문가를 말하고요. AI Ethics Specialist는 AI가 이게 나쁘게 사용되지 않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이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전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성하는 방법 중에 구체화 근거 그리고 예시 근거 구성하는 두 가지 근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더 다양한 형태의 근거 구성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답변 구성을 보다 유창하고 끊김없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 템플릿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샘플 response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별색 처리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구조 템플릿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앞에서 같이 구성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future prediction,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45초 타이머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부분을 초반에 가장 어려워 하시냐면 문제를 한번 들었어요. 그럼 바로 45초 타이머가 시작되면 우리는 2초 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유창하게 답변을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 입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서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첫 문장을 잘 시작을 해야 긴장하지 않고 뒤에 내용도 슬슬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유형별로 입장을 소개하는 템플릿을 다양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우리가 Future Prediction 유형을 시작할 때는 삐 45초 타이머 시작되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Looking ahead, I believe that 이라는 구조 템플릿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머지 내용 큰 소리로 저랑 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Looking ahead, I believ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jobs. 자, 앞으로를 내다보면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one thing that comes to my mind
mind is that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는요 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이유 소개하는 구조 템플릿으로 일단 막힘없이 두 번째 문장 시작해 볼 거고요. 첫 번째 이유 내용 들어가 볼게요.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increase productivity.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와 근거를 소개하실 때는요. 앞부분에 to elaborate,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또는 to further explain 이런 템플릿으로 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근거 다시 한번 전달해 볼게요. To elaborate, AI can handle repetitive tasks so people can focus more on important work instead.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 소개하는 템플릿 Another thing is that, 또 다른 이유는 It will create new jobs that didn't exist before.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시 근거 가져가 주실 때 템플릿은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예를 들어 이런 템플릿으로 막힘없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겠고요. 뒤에 내용 같이 붙여볼게요. For example, occupations such as data annotators or AI ethics specialists seem like promising careers.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직업이 유망한 직업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토플 스피킹 고득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토플 스피킹 공부를 앞두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형에 맞는 답변 구조를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실전 중심 훈련을 통해서 고득점 답변 패턴을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1:1 첨삭 과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스피킹에서 고득점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플 스피킹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토플 스피킹 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박나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토플 리스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인데 26년 1월 이후로 개정되고 난 이후에 토플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토플 리스닝 시험 구성 자체는요. 유형이 총 4가지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Task 1. Listen and choose a response. 자, 이 부분은 response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을 고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한 문장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응답을 고르는 문제겠죠. Task 2. Listen to a conversation. 자,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때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다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동아리 참여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졸업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룰 수도 있습니다. Task 3. Listen to an announcement. 자, 이거는 공지문, 안내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Conversation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격식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구어체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격식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말 공식적으로 학생들 또는 청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 수거 표현 자체가 formal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죠. Task 4. Listen to an academic talk. 자, 이거는 lecture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학술적인 전문 용어를 다루고 학술적인 주제가 나오게 되는 유형입니다. 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지 못하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분량 자체도 확연히 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음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노트 테이킹 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조금 더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시험 총 문항수 47문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자리에 길게 앉아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집중력도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19분 동안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전환이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 후 토플에서는 빠른 주제 전환 속에서도 내가 처음과 같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 또한 테스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시험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더미 문제, experimental questions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점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 가짜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포함이 되어 있냐?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용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테스트 유저들을 조사하는 용도의 문제지 점수에 반영이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사항일까? 한 자리에 앉아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어떤 문제들이 더미 문제인지 구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다 집중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주요한 특성은요. 적응형 구조가 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Multi-Stage Adaptive Format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적응형 구조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모듈 1, 첫 번째 세트의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맞췄냐에 따라서 그 모듈 1의 정답률을 반영해서 모듈 2, 두 번째 세트의 문제들의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모듈 1과 모듈 2는 난이도가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현장 강의 학생들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그렇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일부러 모듈 1을 더 많이 틀려서 조금 더 쉬운 모듈 2의 문제들을 풀면 되지 않냐? 그러면 더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종 점수의 상한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맞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lower level,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모듈 2로 진입을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 최고점을 낼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모듈 1을 일정 수준의 정답률을 내서 반드시 upper level, 모듈 2, 더 난이도가 높은 모듈 2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내가 이제 총 고득점 점수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미와 적응형 구조라는 토플 리스닝 영역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각각의 유형별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시 문제들도 각각 하나씩 풀어볼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함께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Task 1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Listen and choose a response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자연스러운 응답을 고르는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기준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유형 자체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출제될 수 있는 문장은 총 3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첫 번째는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 7가지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방식의 문장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when, who, why, how. 이런 의문사들이 나오게 되겠죠. 또 다른 두 번째 의문문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의문사를 포함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통칭해서 일반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의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동사 의문문, 비동사 의문문 또는 A or B 이렇게 선택 의문문 또는 마지막에 태그 형식으로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부가 의문문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 의문문이 아닙니다. 평서문 형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실전 팁 바로 가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소개드린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첫 번째 단어인 의문사만 정확하게 듣고 그 한 단어만 노트 테이킹을 정확하게 남기셔도 정답률은 확실히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노트 테이킹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깔끔하게 정리드리자면 의문사 단 하나, 첫 번째 단어를 노트 테이킹 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 한 단어를 노트 테이킹하고 끝이 아니에요. 뒤따라 나오는 동사 표현을 머릿속에서 직청직해하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의문문은 무엇이 포인트냐? 사실 노트 테이킹은 일반 의문문에서는 아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오답을 소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문사 의문문은 구체적 정보로 대답을 해야 되지만 일반 의문문은 물어보는 것이니 응, 아니, yes
or no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때 ETS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답 패턴이 바로 yes or no는 맞아떨어지는데 뒤따라 나오는 근거에 오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 의문문은 yes or no 답변 확인하기, 근거의 논리 확인하기. 간단한 전략이죠. 자, 그럼 평서문은 어떠냐? 우리가 감정이든 의견이든 정보든 공감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MBTI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F, 공감형 MBTI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내가 T든 F든 감정 공감과 이후의 논리적인 방안까지 합쳐진 형태의 답을 평소문에선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5가지 오답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사지선다기 때문에 A, B, C, D 4개의 선지가 나올 거고요. 이들은 반드시 이 5가지 오답 패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암기한 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태스크 1은 무조건 100% 정답률에 수렴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소개 오류입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상관없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I 또는 my 라는 단어가 힌트처럼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패턴이요. 문맥 이탈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문맥상 who라고 주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시에 대한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문맥상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을 문맥 이탈 오류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정보 되풀이 오류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거나 반복만 하지 논리적인 응답은 아닌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좀 구분이 수월할 거예요. 시제 또는 시점 오류라고 하는데 yesterday, 어제 또는 tomorrow, 내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은 이 현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나 미래로 대답하는 것은 시점의 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소개, 문맥 이런 것도 다 비슷하지만 구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 반응이에요. 근데 감정만 나와서는 안 돼요. 감정과 함께 곁들여서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다음 내용이 혼합된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점 정리해 두시고 바로 실전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음원을 들려드릴 건데요. 할 거 2가지 있습니다. 의문문이면 의문사 의문문인지 일반 의문문인지 구분하기, 평서문이면 평서문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떠올리면서 보기 선지 분석하기. 바로 제가 음원 들려드릴 거고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20초까지 가진 다음에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ill the library close during finals week? 자,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바로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의문사가 등장하는지 아닌지, 이것이 일반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구분하기였습니다. 자, 우선 when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바로 의문사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구분하고 노트 테이킹을 한다면 첫 번째 단어인 when만 노트하는 게 올바르겠죠. 자, 이때 신경 쓰셔야 할 점은 바로 그 문장에 나오는 동사 표현입니다. close라는 단어까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자, 그렇다면 when을 노트 테이킹 해두고 머릿속에는 close, 닫다, 영업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답 보기를 걸러내기 위한 5가지 패턴 떠올리면서 바로 속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A. It usually stays open later during finals. 자, 여기서 stays open 이라는 단어 자체가 close랑 관련이 있죠. 영업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좋아 보입니다. B. I studied at the library all night before. 여러분, I라는 주어가 나오게 되면 보통은 대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자기소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소개 오류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C. The library has many study rooms available. 자, 이때 이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영업시간에 대한 얘기는 없죠. 따라서 정말 단순 스터디룸에 대한 정보만 주고 있는 정보 되풀이 또는 정보 반복 오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D. Finals week starts at the end of May. 자, 여기서 조심하실 점, start라는 단어를 보고 뭔가 영업 시간에 관련된 건가 할 수 있지만 주어는 바로 기말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Finals week. 자, 그렇다면 이거는 도서관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정말 기말에 집중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보기이기 때문에 문맥상
아예 이탈해버리는 문맥 이탈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으로 고르셨어야 되는 것은 바로 A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방식대로 첫 번째 단어 따기, 동사 표현 기억하기, 5가지 오답 패턴 구분하기 하면 task 1은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task 2, listen to a conversation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량이 좀 더 길어요. 평균적으로 70단어 수준이 나오게 되고요. 2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물론 캠퍼스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전문 용어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의 전략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정형화된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명의 화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정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추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크게 3덩어리의 패턴입니다. 이 틀을 벗어날 수 없고요. 제가 이번에 실제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정형화된 틀도 upper level 모듈 2에서 유지가 돼요. 무조건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라고 해서 패턴 자체가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부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심과 부수적인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은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노트 테이킹 전략인데요. T자형 노트 테이킹을 진행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구분해서 이 2명의 화자를 T자 방식으로 구분해서 그리고요. 각각의 화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그 하단에 잡아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ETS에서 공개한 문제들 중에서 남자가 취하게 될 행동은 무엇이냐, 여자가 제안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화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T자형 노트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노트 테이킹을 잡는다라고 해서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길어봤자 3덩어리 패턴에 맞춰서 2-3단어 분량으로만 잡는 겁니다. 바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예시 문제는 전체적인 대화문을 들려드리지 않고 정답 단서가 되는 일부분만 들려드릴 건데 실제 시험은 70단어 수준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음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reading for tomorrow's class? Not yet. I started it, but it's longer than I expected. I might need to finish it tonight. 자, 여러분 우리 conversation 바로 듣고 왔습니다.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량은 길지 않아요. 자, 우리 T자형 노트를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가 먼저 완성을 했어 물어보니 남자가 not yet 부정을 하죠. 여러분 부정은요 당연히 단어를 적을 필요 없어요. 기호화해서 뭐 세모를 친다거나 또는 X를 한다거나 이렇게 부정의 반응만 내가 알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절대 노트에는 내가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용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전 시험장 가면 보기 선지 해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 유지 수단으로만 노트 테이킹을 활용하고 이것을 내 단기 용량 안에 넣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을 하면서 오늘 밤에 완성을 할 예정이야 라고 했으니까 한글로 예정이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the man imply?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 imply. 추론 문제는 보통은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유의어 표현으로 바꾼다. 염두에 두면서 볼게요. A. He has already completed the reading.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not yet 이라고 부정을 했는데 이미 완성을 하다라는 얘기는 아예 틀린 정보이기 때문에 not correct 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네요. B. He plans to finish the reading later. 자, 이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다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됐네요. not yet이랑 가장 일치하죠. C. He found the reading very easy. 여러분 난이도에 대한 얘기 들은 기억이 있나요? 없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줄여서 NM이라고 적었는데 not mentioned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D. He will skip tomorrow's class. 일단 내일의 수업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을 뿐더러 이것을 빠질 것이다.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없었죠. C와 마찬가지로 not mentioned.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감정적인 반응만 노트에 기호화해서 남겼다면 어렵지 않게 B 선지구나 라는 걸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Task 3, Listen to an Announcement 보도록 할게요. 공지문, 안내문은요, 무조건 훨씬 더 formal,
격식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수거 표현에 대한 암기는 필수겠죠. 그래서 분량 자체는 대화문보다 조금 더 적은 수준, 50단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전략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 시험을 볼 때 이거는 무조건 학생들이 많이 틀리겠다라고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묘한 뉘앙스 차이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지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 정보 전달도 있지만 이 어조라는 것이 존재해요. 어떠한 정책, 어떠한 조건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지문이 있고요. 또는 했으면 좋겠다, 추천한다, 독려한다 수준의 공지문도 있어요. 의무인 것과 단순 추천, 선택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전 시험에서는 보기 선지에 must 또는 required 이런 필수적이다라는 단어랑 또 오답 선지에는 recommend 단순 추천한다 라는 단어랑 함께 비교해서 보기 선지에서 걸러내는 능력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조 들으면서 구분하기.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과거의 정책은 어땠다, 현재는 어떻다 이런 구분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날짜, 장소, 주체 이런 것들이 바뀐 선택지도 구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할게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청자들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지 크게 신경 쓰면서 뉘앙스 잡기. 바로 문제 한번 직접 들으면서 문제 풀고 저와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next Monday, the university gym will temporarily close for equipment upgrades. The closure is expected to last 2 weeks. During this period, students may use the fitness center located in the West Campus building, which will extend its hours to accommodate additional users. 좋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분량 자체가 많이 길다 느낌은 없어요. 근데 격식체 언어는 맞죠. 자, 우선 내가 노트 테이킹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지문은 두갈식이기 때문에 이상한 내용에 대한 서론이 길어진다, 장황해진다 이런 내용은 절대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문장 들어가자마자 메인 토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something will close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시설이 닫는다. 즉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노트 테이킹 할 때 이때는 화자가 한 명이니까 T자형 노트 테이킹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close라는 동사편을 따서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단순히 또 기호로 X 표시하셔도 돼요. 무조건 간소화되게 노트를 잡습니다. 왜냐? 집중력 유지 수단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닫는다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은 이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무조건 정책이나 공지문의 어떤 변화를 알려주는 포인트는 이유, 배경 설명이 있어요. 바로 equipment, 장비에 대한 얘기였죠. 축약해서 이렇게 이유까지 하단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청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행동 지침은 바로 또 다른 대체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West Building 이런 식으로 고유한 명칭을 적을 필요가 있냐?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그냥 한글로 간단하게 내용의 구조만 적으시면 돼요. 대체 장소에 대한 소개를 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크게 노태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문제 볼게요. What is the main purpose? 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답이 나왔겠네요. A부터 to promote, 홍보하다, new fitness program, 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특정 짓는 부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Not mentioned. B, to explain a temporary gym closure, 시설이 닫는다, 아주 정확하죠. C, to describe a new gym equipment,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equipment는 나왔으나 그것에 대한 장비 소개가 주된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오긴 했지만 자, not correct도 아니고 not mentioned도 아니에요. not relevant, 연관성이 없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D, to encourage students to exercise more, 더 많이 운동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은 아예 나온 적은 없습니다. Not mentioned.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내용 기반해서 그대로 B, 선지를 골라주면 깔끔하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바로 다음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Task 4, listen to an academic talk. 바로 학술적 강의문이죠. 자, 이때부터는 분량이 200단어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서서 들었던 Task 1, 2, 3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수준의 분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트 테이킹은 필수예요. 절대 내가 200단어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제가 이번에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포인트를 좀 잡을 건데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Task 4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명확해요. 정의 소개, 예시를 들면서 개념에 대한 특성 소개 2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요약 또는 결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음원을 들으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노트 테이킹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셔도 되고 또는 직접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음원 들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Today, I'd like to talk about a concept in psychology called habituation. Habitu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people or animals gradually reduce their responses to a repeated stimulus over time. For example, imagine you move to an apartment near a train station. At first, the sound of passing trains may be very noticeable and even distracting. However, as time passes, you may become so accustomed to the noise that you hardly notice it at all. This process is not limited to humans. In fact, many animals also exhibit habituation. For instance, some birds living in urban environments gradually stop reacting strongly to human activity. Instead of flying away when people approach, they remain calm, having learned that humans in these settings usually do not pose a threat. 오케이. 자, 여러분 우선 음원 자체를 들어봤고요. 이 음원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example이라고 하는 예시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Task 4 물론 분량도 길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근데 가장 어렵겠다라고 느껴진 점은 바로 이 예시들이 다수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ETS가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씩 출제를 하고 이 예시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도입부에서 소개된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예시가 등장한 타이밍을 반드시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그 예시를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시가 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노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고유한 키워드는 habitu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고유 키워드는 정말 그 명칭 자체가 중요한 키워드죠. 습관화. 근데 이 고유한 키워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유한 키워드랑 관련 있는 직후에 등장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를 할 거면 이 정의를 제가 지금 괄로 쳐서 한 것처럼 하단, 하위 항목에 잡는 느낌으로 고유 키워드 옆에 괄호를 치고 정의의 동사 표현 하나만 뽑아 쓰는 수준으로 노트를 하는 거야. reduce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습관화되면 서서히 자극제에 대한 어떤 반응이 줄어든다, 감소한다 라는 게 정의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메인 토픽 문제를 풀 때 이 정의가 곧 정답 보기 선지에 그대로 등장을 하게 돼요. 절대 고유한 키워드를 그대로 옮겨놓고 찾으세요라는 수준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들을 수 있어야지 1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처음에 등장했었던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예시는 train station, 우리가 기차역 부분에 거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이것들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길들여진다, 익숙해진다라는 표현으로 accustomed to라는 표현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제가 플러스 표현을 썼죠. 자, 요거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내용, 부가 정보로 내용이 전환되면서 나올 때 제가 보통은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앞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서죠. 바로 인간뿐만 아니라 animals, 동물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린 비둘기들 많이 보이죠. 근데 비둘기들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예시가 또 나오는 내용까지 흐름을 기억하면서 노트 테이킹을 남긴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 예시 타이밍, 부가 정보의 내용 전환, 또 다른 하위 항목의 예시.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the train station? 이라고 했죠. 자, why mention은요. 압도적으로 Task 4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단순 사실을 고르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있을게. 나는 토플 리스닝 시험을 볼 때 사실보다는 핵심을 골라야지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핵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로 도입부 주제입니다. 도입부 주제.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는 habituation, 습관화. 자극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감소하게 된다. 반응이 감소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정말 Y맨션 문제를 풀 때는 도입부 주제를 퀵하게 훑으면서 찾아보면 가장 정답으로 조금 빠르게 좁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A 선지를 보셔도 to illustrate how habituation, 도입부 주제 그대로 나오면서 works in humans 라고 했죠.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B, to explain why people prefer, 선호하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건 단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감소하는지 아닌지였어요. C, to show that noise levels vary by location.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음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습관화라는 도입부 주제가 언급되진 않았죠. D, to describe a common problem in urban housing. 내가 도시에 거주를 할 때 일반적인 문제인데 도시 거주 문제가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이 BCD가 언뜻 봤을 때는 사실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Y맨션 문제는 무조건 도입부 주제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들어가시면 거의 백발백중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입부 키워드 매칭해서 A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각각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실전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렇다면 일단 요약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각각 리스닝 유형은요. 접근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태스크 1은 순발력도 중요합니다. 이 순발력은 무엇이다? 바로 이 문제의 분류예요. 의문사 의문문, 일반 의문문, 형서문, 오답 패턴 5가지. 즉각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태스크 2, 맥락 이해. 이것은 2명의 화자가 T자형 노태로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형화된 패턴상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를 예측하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태스크 3, 안내문 공지문은 바로 정확하게 나온 정보를 정리하되 미묘한 뉘앙스 차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강력하게 추천, 즉 권고, 필수인지 또는 그냥 옵션인지 선택권이 있는 내용인지 이렇게 2가지 구분하시고 마지막으로 태스크 4, 학술적 강의문은 정말 학술적인 용어를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노태로 정의, 예시, 부가정보, 예시 이렇게 구조가 매핑되듯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각각 하나의 문제들만 풀어봤지만 이게 조금 더 점수로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 내가 이 전략들을 실전 문제에 여러 차례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 강의에 오셔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익혀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내가 온라인상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해커스 교재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전략들을 한번 배우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만 넘어가 버리면 이것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시켜보기 위한 노력을 바로 이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